이제 처음 여기 오셨다고 하는데 이 솥발산은 정족산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한자로 그러니까 솥정자의 발족자. 그래서 여기 정상에 올라가면 바위 모양이 솥의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정족산, 그래서 한글로 솥발산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열사묘역이 이렇게 조성되게 된 거는 91년도. 사실 91년도가 당시에 열사정국이라고 불렸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열사들이 한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여기 영남권에서도 전교조의 신용길 선생님하고 한진중공업의 박창수 열사가 이곳에 처음 오시면서 그 뒤로 이제 열사 묘역으로 조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쭉 이제 요 열사들을 이제 쭉 노소를 돌면서 이제 볼 건데, 저희가 이 솥발산 열사들을 돌면 이 도는 코스 자체가 하나의 우리 투쟁 역사입니다. 노동자 투쟁 역사. 그래서 열사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한번 짚어보는 교육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그냥 쭉 흐르는 게 아니라 역사 과정에 보면 충돌 지점들,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이제 공교롭게도 4.19 항쟁이 일어났던 날이죠. 그래서 4.19 항쟁도 보면, 그러니까 4.19 혁명도 이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나 이런 열사들이 있었고, 항쟁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3일 전에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세월호 참사 7주기인데요. 이때도 이제 사실 그 자본의 탐욕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제 무고하게 이제 바다에 수장됐었는데, 이런 진상규명 투쟁이 있었고, 국가는 뭐 하냐 뭐 이런 싸움들이 있었고, 결국 이 끝에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참 4월에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월 4.3 항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역사들 보면 이 자본의 탐욕이나 뭔가 이 부당한 탄압들, 이 과정에서 보면 충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고 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과정에 죽음들이 보통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들, 열사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좀 제대로, 역사의 변곡점들, 충돌 지점들을 제대로 한번 좀 보자라는 의미이고요. 우리 홍익표 동지는 효성중공업 87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때 그 노동조합 간부로 87년 직후니까, 87년 직후니까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때고, 지금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처럼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있거나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업장별 조건이나 이런 그 상황도 다 달랐고, 또 자본의 태도라든가 이런 기업주의 이런 노조 대응도 다 달랐고, 그래서 효성도 당시에는 상당히 치열하게 효성중공업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사업장 중에 하나였고, 그런 사람이 홍익표 동지의 그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실천과 투쟁으로 효성중공업 민주노조를 정치합니다. 정치하지만은 이제 이 피해는 어떤 홍익표 동지의 해고 이런 등등으로 다른 분도 좀 일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홍익표 동지 같은 경우는 해고되고, 지역 이제 그 해고된 해고 활동가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홍익표 동지는 그 우리 그 전국적인 그 전노협이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어떤 계기 성과로 이제 전노협이 이제 만들어지죠. 전국 최초로 전노협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마창노련, 우리 지역에서 마창노련이 만들어지는데요. 1989년도에 만들어지죠. 이 마창노련은 전국적으로 최초의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마창노련의 창립의 출발이 바로 이제 전노협을 세우는 그런 주요한 계기점이 있는데, 1995년도에 마창노련 사무처장을 이제 맡으셨죠. 이제 이때는 이제 해고 상태에서 마창노련 그 진호협인 사무처장을 맡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전노협과 마창노련이 1995년도에 해산이 됩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잉태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 일반 금속 제조업 중심이었던 마창노련과 전노협 조직이 이제 전국 조직으로 뭐 언론, 전교조 뭐 이렇게 막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다양한 산업업종 노조들이 전부 규합되고 조직화되면서 그러니까 제조산업 중심이었던 금속 제조산업 중심이었던 전노협 조직이
이제 민주노총으로 확대 재편되는 것이죠. 이게 1995년도. 이때에 이제 우리 홍익표 동지는 그 최초로 현재 그 민주노총 마창지역협의회 초대 의장을 맡으셨어요. 이 민주노총 마창지역협의회 초대 의장의 지역협의회는 현재 민주노총 경남 본부의 전신입니다. 최초의 조직인 거죠. 현재 민주노총 경남 본부의 최초의 조직이었던 민주노총 마창지역협의회 초대 의장을 맡아서 이제 그 민주노총 지역 조직에 또 민주노총 건설의 그 중심 주축들을 놓는 큰 변화가 있었던 상징적인 해였죠. 네, 그래서 1987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혹시 보셨나요? 영화? 안 보셨나요? 네. 그 영화가 이제 유월항쟁을 다룬 건데, 그래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에서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유월항쟁이 크게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당시 정권이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민주주의 이제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근데 6.29 선언에는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항쟁에 노동자들이 사실 많이 참여했고 체포된 사람들도 이제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뭔가 이제 민주주의가 쟁취된 줄 알았는데 항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근데 이제 현장으로 막상 돌아갔지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쟁들이 터져 나왔죠. 바로 789 노동자 대투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그 7월, 8월, 9월 이 3개월 동안 파업만 전국에서 3,300건이 넘게 터져 나온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러니까 하루에만 해도 수백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탁 터져 나오는 아주 들불처럼 투쟁이 번져갔습니다.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 마산, 창원, 이제 북상에서 막 경기도, 서울까지 쫙 번져나갔던 투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 만들어진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그 이때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투쟁이 당시 그 전까지 이제 공순위 취급받던 노동자들이 인간 선언을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지금 현실을 봤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더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법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업을 한다 그러면 회사랑 교섭을 하다가, 회사가 이제 교섭을 해태하면 쟁의조정 신청 넣고, 또 쟁의 조합원 이제 찬반 투표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파업을 했냐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민주노조 만들자,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공감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합류하고, 이 사람들이 공장을 이렇게 쭉 돌고 휩쓸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쫙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파업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모여서 요구도 만들고, 우리 회사에 뭘 요구하자 만들고, 회사는 그 기세에 놀라서 이제 교섭을 하는, 먼저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섭이 이루어지는. 지금으로 치면 사실 불법 파업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힘은 강력했죠. 두 번째 의미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비정규직이란 말조차도 없었을 때죠. 근데 고용 형태나 이런 신분 이런 거에 구애 없이 노동자라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 노동자들, 지금으로 치면 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 직영화를 쟁취하기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현대종합목재라는 사업장에서는 초대 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이런 단결의 정신이 담겨 있는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노조하는 게 쉽지만 않죠. 회사에서 막 뭐 탄압도 하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될 것 같고 쉽지만 않은데, 이때 노조한다, 노조 처음 만들려고 하면 참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87년 대투쟁 처음 민주노조 만들 때 여러 이제 열사들이 계십니다. 죽음들이 벌어졌고 열사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제도의 대우조선의 이석규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 숨지기도 했고, 또 현대중공업에 그때 현대중공업이 중장비 이끌고 막 거리 시위 나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태장 열사가 숨지기도 했고, 또 그 구사대 차량 테러로 이상남 열사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위쪽 편에 보면 KCC라고 당시에는 고려와 울산에 김수배 열사가 분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경남의 대표적인 그 정경식 열사가 계신데요. 정경식 열사는 대우중공업 출신이었어요. 대우중공업은 당시에 국가 1급 방위산업체였는데요.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개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노조 활동도 안기부가 감시 사찰했습니다. 뭐 노조 선거 뭐 이런 중요한 때는 아예 이제 안기부가 직접 노사 문제에 개입을 했던 거죠. 이제 정경식 동지는 당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입사하고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자 현실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느끼면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87년도에 처음 대우중공업에서 그 중시가부 투쟁, 집단행동이 처음 벌어지는데 여기도 참가하시고, 그다음에 87년 대투쟁을 앞섰던 5월 달에 그 당시 노조 선거가 있었는데 이 민주후보 진영이 함께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나 안기부는 또 이 선거에 개입했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 매수된 어용 대의원과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어느 날 6월 8일 날 87년 6월 8일 날 그 폭행 사건 관련해서 얘기 좀 하자 이런 전화를 받죠. 그래서 이 합의를 위해서 전화를 받고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이제 외출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9개월이나 지나서 88년도 3월 달에 유골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창원터널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불모산이라는 산에서 큰 이제 불이 나는데, 당시에 이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변비관 자살로, 그러니까 신변비관으로 목에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됐던 게 그 당시 이제 불이 났는데 그럼 옷가지랑 이렇게 그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골의 신원을 알려주는 신분증, 출입증은 그을린 흔적 하나 없었던 거예요. 마치 누가 갖다 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목을 매달았다고 하는데 이 매달은 밤나무 가지가 열사의 체중을 감당할 수도 없는 아주 짧고 얇은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런 의혹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경식 열사 어머니 김을섭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87년 대투쟁이 한창이던 7월 8월 때 그 창원대로 한복판에 서서 수의를 입고 이 아들내미 영정을 들고 외치시는 거죠.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나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유골을 수습해서 장롱에 보관하고 투쟁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때 이제 80년대가 의문사가 많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간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의문사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유가족 협의회,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제 이 부모님들이 싸움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막 135일간 막 농성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국회 앞에서 막 420일간 농성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정경식 어머니가 투쟁하니까 회사가 또 고소고발합니다, 어머니를. 그래서 마산교도소에 끌려가서 구속 수감 생활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숱한 이런 부모님들의 투쟁 끝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입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정경식의 실종에서부터 변사 사건 내사 종결까지 국가에 의해서 조작,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민주화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경식은 민주화 관련자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가 사실 밝혀지진 않았는데, 여하간 이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고 여하간 관련자다 문제운동,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이제 명예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때가 2010년이거든요. 그래서 금속노조랑 민주노총 주관하에 장례를 치르고 여기 묻히시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몇 년 만인가요? 23년 만이거든요. 23년. 그러니까 어머니의 23년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정경식 열사를 지금 이렇게 찾아뵙고 있었는지도 몰랐겠죠. 앞서 이제 87년 대투쟁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정말 민주노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막 세상이 바뀐 듯 했다. 그래서 이때 노조가 없던 시절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우선 이제 현장에서 이름으로도 못 불렸죠. 야, 자, 심지어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불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근할 때는 경비대들이, 대공장 같은 경우에는 바리깡으로 이제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그리고 현장에선 조인트 까이고, 그래서 군대만도 못한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시기에 87년 이전에 노조가 없던 시절에 노동자의 삶을 보통 한 단어로 병영적 통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병영, 그러니까 군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노동자로 산다는 거는 평생 군대를 다니는 거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노조가 딱 뜨니까 막 바뀌었던 거죠. 임금도 2자릿수 이상 인상되고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세상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여기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노동자들이 나서니까 자본하고 정권은 가만 냅두지 않았죠. 이제 탄압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노동자들 알았죠. 이게 사실은 기업별로 단사별로 대응해서는 깨진다. 함께 힘을 뭉쳐서 한데 뭉쳐 싸우지 않으면 각계벽화 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87년 투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하죠. 이제 지역 연대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작이 동지들 선배인 경남 지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그 마산 창원 노동조합 총연합, 줄여서 마창노련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창노련 투쟁이라는 게 지금 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막 그때 투쟁 보면 막 저도 막 이렇게 들어보면 선배님한테 창원도로 막 10차선 도로를 다 막 드럼통으로 불바다로 만들어서 경찰들을 혼비백산 만드는 막 이런 시위도 있었다고 하고 대단히 멋진데요. 그래서 여기 지부장님도 계시고 부지장님 계시니까 시간 나실 때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창노련을 시작으로 이제 지역 연대체들이, 지역 협의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 중앙 조직이 없었어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어용 한국노총만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 협의회들이 모여서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줄여서 전노협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가 노태우 정권인데 이제 정권은 이제 민주노조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풀이 내려서 이제 하다 전국 조직구로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혈안이었고 전노협 출범하는 것조차 틀어막으려고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가포 비상령 때리고 병력들 촥 깔아놓고 그때 출범식 했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007 작전 같았다고 합니다. 막 장소도 그때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장소도 막 급격하게 변경되고 그 대회장을 쇠파이프랑 화염병 들고 이렇게 사수하고 그렇게 해서 실현했던 게 이제 전노협 출범식이었고 그렇게 출발됐는데요. 이렇게 전노협이 딱 뜨니까 이제 전노협 가입 사업장을 집중 타겟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노조 탄압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지도부를 구속하죠. 이제 위원장을 잡아갑니다. 그럼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오히려 조합원들은 위원장 석방시켰느라 하면서 파업을 하고 거리에 나오고 지역에서 총파업도 벌어집니다. 마창노련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만 하면 이제 무조건 전노협 사업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제 전노협을 탄압하기 당시에 전노협 가입 사업장에서 업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조사를. 그러니까 조합비를 그 전노협에 그 노조의 조합비가 전노협에 들어가는지를 보겠다. 이거 불법이다 이랬던 거죠. 왜냐면 당시에는 제3자 개입금지법이라는 악법이 있었거든요. 이 법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지들이 이제 뭐 임산부 집회를 한다. 그럼 당연히 금속 이제 경남지부에서 지부장님, 부지부장님 오시겠죠. 제3자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잡아가겠다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여간 이제 이런 업무 조사도 했고 이제 당시에 마창노련 동지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총회로 대대로 당당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본가들도 막 하죠. 협박을 합니다. 전노협 당장 탈퇴하지 않으면 우리 공장 문 닫겠다. 막 이런 협박도 하고 이제 별별 짓 다 합니다. 막 구속, 수배, 심지어 중공업은 전노협은 아니었지만 거기서든 이제 식칼 테러 같은 것도 벌어지고 이래까지 하는 거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얘들이 그래도 노동자들이 이때 가장 탄압도 컸지만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해였거든요. 89년, 90년, 91년 이때가.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 급기야 사람을 죽였던 거죠. 그게 박창수 열사인데 여기 이 박창수 열사는 한진중공업 당시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진중공업 부산에 있는데 여기가 전노협의 핵심 사업장이기도 했고 몇 안 되는 대기업 노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노협도 두려운데 전노협이 대기업으로 이제 확대된다? 이거 감당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 노조들이 모인 대기업 노조 연대회를 이제 집중 타겟을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대기업 노조 연대회에서 대우조선 노조가 투쟁하니까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여기를 경찰이 급습합니다. 그리고 주요 위원장들을 딱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3자 개입금지법 등등 이유를 붙여서 이제 잡혀간 위원장 중에 이제 박장수 위원장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십니다. 근데 거기서 뭔 일을 당했는지 어떤 상처를 입고 이제 안양병원으로 이송되는 거죠. 이송된 지 이틀 만에 병원 뒷마당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나 안기부는 발표하는 겁니다. 박창수는 노조 활동의 해이와 염증을 느껴서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됐죠, 상황에서. 왜냐하면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전노협 사수 투쟁을 했고 그래서 전노협 탈퇴하라는 그 협박에서 박창수 동지는 생전에
내가 전노엽이고 전노엽이 난데 내가 나를 어떻게 탈퇴하냐. 그래서 완강히 버텼던 동지였는데 갑자기 뭐 회의를 느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정황상으로도 그런데 그 이제 수감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도관들 그리고 안기부 직원도 들락거리면서 늘 대동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수감 상태에 늘 교도관이 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몰래 혼자 새벽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할 수 있었는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박창수 열사를 이제 시신을 또 제일 먼저 보러 온 게 이제 아버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의 이제 시신을 보니까 저 높은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피 흘린 흔적이나 떨어진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자살이 아니라 전노엽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옥중에서 감옥에서 박창수를 살해한 거다. 이거는 옥중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함께하죠. 그때 어떻게 이제 투쟁했냐면 당시에 이제 열사의 시신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안양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양병원 영안실로 노동자들이 함께 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키죠. 왜냐? 공권력이 열사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거든요. 사인을 조작하려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탁 스크럼 짜고 여기를 지키는 거죠. 먼저. 그래서 막 엄청 완강하게 저항했고, 그래서 막 얘들이 막 두들겨 패도 맞아서 기절하는 이 있어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대오를 뚫을 수 없으니까 노동자 대오를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영안실 벽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을 이만하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글로 백골단을 투입시킨 거죠. 백골단이라고 하면 하얀 하이바에 청색 자켓을 입은 그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전문적인 시위체포조 직업 경찰들이었는데요. 얘들이 또 악명이 높아요. 불과 이제 박창수 열사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강경대라는 어린 학생을 진학과정에서 때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백골단이. 이런 악명 높은 애들인데 얘들을 동원해서 그 구멍을 내서 들어가서 그 노동자들 체포하고 체류탄 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사 시신을 훔친 거죠. 탈취한 거죠. 그리고 유가족 동의도 없이 강제 부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살한 게 맞다.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전노엽은 총파업에 나섰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까 강경대 열사 얘기했는데 이렇게 열사들이 많았거든요. 또 학생 열사들. 그래서 민중들의 투쟁으로까지 확산됩니다. 당시 저는 이제 자동차에 있는 열사인데요. 자동차는 사실 그때 당시 전노엽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집행부도 딱 민주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태였는데 집행부 지침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투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박창수 살려내라 외치면서 매일 수천 명씩 거리로 나와서 이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그랬을 정도니까 이제 전노엽 사업장이나 다른 데는 장난이 아니었겠죠. 마창노련이나. 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쟁이 커지니까 이제 정권은 생각했겠죠. 야, 이제 전노엽 이 민주노조 싹 없애려고 했는데 다 밟으려고 했는데 없앨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깨트릴 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플랜 B로 이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이제 탄압은 계속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노조는 길들여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이제 양봉세 열사가 갈 거거든요. 거기서 이어서 좀 더 자세히 풀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전노엽을 박창수 열사 투쟁을 계기로 전노엽을 사소해내고 아까 지부장님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95년도에 민주노총, 지금의 민주노총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죠. 아디다스 아시죠? 네, 그런 신발들 만들어서 전량 수출하는 한 3,500명 정도 규모의 규모 있는 수출업체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부산이 이제 신발업체, 이 고무산업이 아주 잘 나갔거든요. 국제 상사도 있었고 이렇게 잘 나가는 최고조막이었는데 90년대 들어서 고무산업이 불황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싼 값에 중국으로 이제 무더기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걸 빌미로 이제 생산성 향상 운동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막 당시 어용노조가 있었는데 어용노조 협조 아래서 뭐 결금 방지, 원가 절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걸 막 다 붙이게 하고 이제 중식 시간 30분 일 더하기 운동 그리고 산무 운동. 산무라고 하면 무분량, 분량 내지 말고 무이탈, 작업장 이탈하지 말고 무달성, 목표량을 달성해라 이거죠. 이런 거를 강제로 시키고 또 뭐 진짜 하다가 1시간 무임금 1시간 일 더하기 운동 막 이런 걸 펼칩니다. 이러면서 노동자들 쥐어짜죠. 막 통제하고. 요즘에도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 향상이니 생산성 향상이니 뭐 분량 내면 징계 엄청 요즘 많이 때리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가
뭐 무슨 근무기간 확립, 뭐 근무 지침에서 작업 시간에 휴대폰 보기 금지, 작업장 이탈 금지 막 이런 거 요즘 때리는데 동지들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그런 데도 있나요? 그 몇 년 전에도 왜 근무 지침 해갖고 막 화장실 제대로 못 이용한다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고 하던데. 네.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그럽니까? 에이, 참.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는 데서도 회사는 이렇게 노동자들 쥐어짜려고 하죠. 통제하고 비인간적으로. 근데 여기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에 이 노동조합이 제대로 없는 이제 어용노조가 있던 사업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여기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동자들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남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겠죠. 그래서 일할 때 보면 관리자들이 초시계 들고 내려와서 목표랑 달성했는지 아닌지 막 닥달하고 다그치고 달성 안 했다. 그럼 막 온갖 폭언을 막 가하는 거죠. 막. 그리고 정신교육 한답시고. 그러다 밥도 굶고 퇴근 시간 통근버스도 놓치고 잔업도 강제로 해야 되고 목표랑 달성 안 하면 막 이랬던 거죠. 막. 그래서 권미경 열사는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나와서 어린 나이에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부산에 이제 노동자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광장이라는 도서원 광장에 참여하면서 좀 세상에 눈도 뜨고 이런 노동자 의식을 키워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은 이 권미경 열사가 당시 23살이었는데 주변 동료들은 더 어렸어요. 야간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쎄 빠지게 일하고 목표랑 달성한다고 막 그렇게 애쓰면서 일하다가 불량이라도 나면 관리자들이 온갖 모멸감 주면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정말 안타까워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12월 6일 날 외국의 바이어가 품질 검사한다고 이제 공장을 방문해요. 근데 그때 이제 동료가 19살짜리 그 야간학교 동료가 불량을 냅니다. 그러니까 막 바이어가 다녀간 다음에 관리자가 이제 난리 쳤겠죠. 막 온갖 막 수치 모멸감을 주면서 폭언을 했겠죠. 이걸 보면서 이제 권미경 열사가 이제 울분이 그게 달합니다. 아니 여기 지옥이 따로 있냐? 지금 여기 내가 일한 여기가 지옥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회사 옥상으로. 그래서 옥상에서 투신하십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박창수 열사 할 때 뭐 시신 탈취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유서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권미경 열사가 팔뚝에 유서를 빽빽하게 남겨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이 쭉 여러 문장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은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란 게 당연하잖아요. 여기 이상훈 동지, 정화섭 동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이름을 불리죠. 근데 이때 당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무 당연하게 불려야 돼. 자기 이름을 팔뚝에 쓰고 죽은 거죠. 그만큼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자기 이름으로조차 못 불렸던 거죠. 권공순, 정공돌 이렇게 불렸던 거죠. 이름이 없었죠. 근데 이런 이제 권미경 열사의 이런 저항들, 투쟁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노동자가 노동자의 이름을 찾고 노동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은 이제 공돌의 공순이라 불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억압받고 불평등한 노동 구조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없고 비정규직 거기다가 뭐 이주 노동자들, 장애인 뭐 여러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홀로 싸우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는데 지금 우린 노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들 우리도 좀 잘 보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여러분들이 양봉수 열사를 민주노조의 심장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봉수 열사가 분신한 이후에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95년도라고 했죠. 95년대는 김영삼 정권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부 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칭 문민정부라고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세련된 척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때가 또 뭐냐면 87년 이후에 이제 노조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전노협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뜰 때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은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플랜 B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자체를 뭐 탄압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전체를 없앨 수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진 특히 대기업 노조들을 길들이는 정책에 구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가 또 이제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커져갈 때요. 세계적 기업인이 어쩌냐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세계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노동자들 쥐어짜고 더 유연하게 노동자들 통제하겠다라는 새로운 경영 전략, 소위 말하는 신경영 전략 막 이런 거를 이제 구사할 때고 또 이제 김영삼도 여기에 맞춰서 신노사관계 뭐 이런 거 발표할 텐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정책이 있었는데, 네, 편히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되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때 뭐 예전에는 노동자가 공돌이 공순위 취급하고 막 군대식으로 억압하고 막 직접 착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노동자들을 의식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한 기업, 한 가족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기업 영웅 신화들 만들죠.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같은 현대에 그리고 또 막 특권의식도 심어줍니다. 막 삼성 한동안 무노조 사업장이었던 삼성은 우리는 삼성 매니아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다른 것처럼. 그리고 막 이때 기업 마크들도 막 엄청난 돈 들여서 새로 만들거든요. 뭐 이게 LG 막 희한한 웃음 모양 이때 요 무렵에 다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쳐들여서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포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사 교육도 예전엔 별로 없었는데 딱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 정책도 하고 그리고 문화회관, 막 한마음회관 막 이런 거 막 짓고 그리고 막 가족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내 동호회, 서클들 막 지원을 하고 이런 문화 정책을 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노무관리 부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떴으니까. 예. 그리고 노조 전체를 탄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대의원들, 집행부 치밀하게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조 자체를 협조적인 노사관계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87년 이후에 가장 중심적인 사업장이었는데요. 딱 이런 과정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현대자동차는 조합원들이 실리, 노사합, 노사협조 말하는 집행부를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매년 이제 투쟁이 좀 패배하고 뭐 집권조이나 이렇게 지도부들이 타협하는 걸 보면서 조합원들이 그러면 실리라도 챙겨주는 집행부 선택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나 교훈인데 지도부가 투쟁하면 조합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거나 따라줍니다. 근데 지도부가 투쟁하지 않으면 제대로 싸우지 않고 투쟁장만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요즘에 특히 대공장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사실 저희 자동차 조합원 교육 때 이걸 쓰고 합니다. 우와. 조합원님들께서 네. 역시 공장은 대공장 가야 돼. 우산 주고.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도부, 그러니까 민주나 어용이나 다를 게 없으면 조합원들은 사실 조금이라도 실리 챙겨주는 집행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끝까지 무너진 건 아니어서 당시에 딱 한 표 차로 어용노조가 어용위원장이 당선됩니다. 그게 이제 이영복 위원장이었는데요. 제가 글로 갈게요. 근데 이제 실리라는 것도 투쟁하지 않으면 따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이제 어용이 딱 등장하니까 뭐 약간의 임금 인상, 복지 이런 거를 들어주는 듯 했는데 떡고물을 던지는 듯 했는데 이제 어용이 자리 잡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막 노동 강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대 건수를 기록합니다. 이때. 네. 그럼 현장 통제도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징계도 꼭 하면 징계 남발하고 여기에 이제 어용 노조도 함께 가세하죠. 회사랑 짝짝꿍이 돼서 위원장이 직접 나서 회사 생산 품질 막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 활동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뭐 입장 대자보라도 하나 낸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 상집들이 내려서 이걸 뜯어버렸습니다. 이 떡대 같은 상집들이 당시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회사랑 싸우면 참 좋겠으나 오히려 활동가들한테 와서 막 위협하는 거죠. 왜 이런 입장 냈냐. 그리고 대대장에서 위원장 앞에서 뭐 손들고 발언이라도 하면 이제 상집들을 끌고 가는 거죠. 패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가 지금 뭐 현대자동차 잘 나간다 막 이러지만 이때가 정말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기본적인 활동도 정말 힘들었던 아주 얼어붙었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이제 양봉수 동지가 대의원이었어요. 자동차에서는 이제 신차가 들어오면 매너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걸 어기고 그냥 강제로 신차를 투입합니다. 당시에 마르샤라는 신차를 투입하는데 당연히 대의원이니까 단협에 따라서 라인을 세우죠. 한 20분 동안 멈춥니다. 근데 이거를 회사가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노조 길들이기 정책 막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길들이지만 이 와중에 튀는 놈, 저항하는 놈은 얘들이 자본가들이 잘라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봉수 열사를 해고해서 현장과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조합원들 만나지 못하게 매 경비대를 따라다니고 감시하고 대의원이니까 협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대들 우르르 달려들어서 폭력적으로 끌어내서 공장 밖에 집어 던지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계속 현장에 들어가려고 열사는 하시고 경비대는 틀어막고 내 몸싸움도 있고 이런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양봉수 동지는 당연히 야, 이러다가는 현대자동차 민주노조 없어지겠구나.
다시는 민주노조 깃발 못 뽑겠구나.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듭니다. 이제 양열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민주 활동가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봉수 열사는 당시에 이제 현장을 다시 세워야겠다. 그럼 현장이 이 주체들, 가장 현장에 가까운 주체들인 그 소위원, 지금으로 치면 현장위원이죠. 이 현장위원들을 다시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 현장위원들이 이제 출범식을 매년 하는데 당시의 용어로는 공동소위원회 연합 발달식이 5월 12일 날 예정돼 있었어요. 여기에 참석해야겠다. 이날만큼은 내가 계속 틀에 막히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참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이 민주활동을,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비상한 각오로 참가하십니다. 신나를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날 쭉 출입하려고 하니까 정문에 해다가 또 틀어 막습니다. 경비대들이. 그러니까 그 양봉수 동지가 신나를 온몸에 뿌리죠. 그리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오늘도 손대면 나는 불을 붙이겠다. 이러면서 진짜 출입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경비들이 또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막 이런 아수라장 상황에서 그만 이제 라이터에 이제 불이 당겨져서 온몸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분신하신 거죠. 그래서 전신 75% 3도 화상. 이렇게 해서 양봉수 열사는 그 이제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서 31일 동안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이때까지 현장에 투쟁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대의원이고 해고자고 이 투쟁했던 동료가 분신했으니까 이제 활동가들이 비상이 걸렸죠. 다 이제 분신했던 현대자동차 정문으로 막 몰려듭니다. 이제 와서 이제 항의하고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 위원장들, 대소위원들, 그러니까 대의원, 현장위원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분신했을 때가 저녁이었는데 쭉 회의를 하다 보니까 밤이 12시가 넘어서 새벽이었어요. 이제 새벽 2시 정도, 2시 반 정도에 양봉수 동지 분신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대책위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또 논의했겠죠. 그래서 파업하자 당장. 아니다, 지금 집행부 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 일단 준법투쟁부터 하자. 막 이런 여러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이러고 할 동안 공장 안에 실제 조합원들이 있는 곳은 평상시처럼 그대로 돌아갔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양봉수 열사가 그 당시 자동차의 생산 공장이 많은데 그중 이 공장 출신인데요. 이 공장에 있는 조합원들 막 술렁술렁 됐겠죠. 막. 야, 양봉수 대의원이 분신했다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이래도 되나? 라인 그냥 돌려도 되냐? 막 술렁술렁 되고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됐습니다. 이제 대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민주 대의원들인데 대의원들은 좀만 있어봐라. 지금 분신대책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논의하고 있단다. 그래서 논의 결과 기다려보자. 지침을 기다리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죠. 이제 보다 못한 한 소위원이 현장위원이 나섭니다. 종이에다가 야 이제 보고대로 하자. 우리 집회라도 하자. 어떤 상황인지 듣는 이렇게 이 종이에 써서 이 종이를 컨베이어에 실린 생산차에 딱 이제 그러니까 붙입니다. 그 컨베이어가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휴식 시간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주야 막교대라서 휴식 시간이 이제 새벽 4시였는데 4시가 됐더니 보고대를 하자라고 모였던 사람이 가보니까 조합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모였으니까 제 대의원들이 집회를 진행했겠죠. 그래서 쭉 보고하고 이제 휴식 시간 20분이 끝나니까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회의하러 자리를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에 있는 어떤 활동가가 외쳤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일을 하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양봉수는 지금 사경을 헤맨다는데 우리가 그냥 일을 해도 되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종이 이제 막 울리고 있었죠. 작업하러 가야 되는 작업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조합원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지켰던 거 집회 자리. 그러면서 라인이 그냥 자동으로 끊겼죠. 그래서 파업이 시작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이 돼서 교대 시간이 되니까 오전조 주간조들이 출근을 하는데 작업하러 가지 않고 여기에 합류합니다. 집회에. 그래서 이 공장 전체가 파업이 되고 그래서 아까 87년도 때 왜 제가 불법 파업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파업은 그냥 파업을 했고 공장을 샥 휩쓸면서 파업되고 늘어났다 이랬는데 이 공장 조합원들이 바로 옆에 있는 1공장으로 갑니다. 이제 1공장 조합원들도 합류하고 활동가들도 같이 하자 막 선동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일본은 3공장, 일본은 4공장 이렇게 해서 전 공장을 이제 쫙 다닙니다. 그래서 전 공장이 멈췄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때 시기가 대자보 하나 붙이는 것도 못할 만큼 굉장히 암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구도 싸울 수 없었던 더 이상 민주노조 없겠구나 이랬던 시기였는데 조합원들의 투쟁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전체 공장을 세우는 비공인 파업이 된 거죠. 지침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집행부는 뭐라고 그랬냐 어용이었으니까 양봉수 씨의 죽음은 노동조합과 관계없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즉각 현장에 복귀해라라는 정상조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이제 버티면서 이제 끝까지 파업을 사수했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양봉수 열사를 민주노조의 심장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쟁이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 막 현대자동차 욕도 먹잖아요. 기종노조라고. 예. 비록 욕은 먹지만 이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그나마 이런 강력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노조가 되지 못했을 거고, 어쩌면 이 싸움이 없었다면 민주노총 소속의 사업장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때가 민주노총 건설을 딱 앞둘 때여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 민주 어용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예. 동지들, 민주노조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라는 간판을 달면 우리가 민주노총 소속이면 다 민주인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민주노조라는 게 그러면 우리 대응 R&T에서 지회장님이 당연히 민주겠죠? 어용 아니죠? 지회장이 민주면 그러면 전체가 다 민주인가? 사실 이제 이 노동조합의 성격이 민주냐 어용이냐 구분하는 거는 바로 조합원들이 어떠냐, 조합원들이 어떻게 투쟁하냐, 행동하냐, 바로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성격을 구성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조합원들이 이끄는 간부잖아요. 그럼 간부인 나는 민주활동가인가? 민주활동을 하고 있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동지들한테, 자동차한테 만약에 갑자기 뭔 상황이 생겼다, 안전사고가 터졌다, 뭐 비상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보러 가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제 특히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보러 가냐면 거의 대부분이 회사를 먼저 보러 갑니다. 힘이 있을수록 회사를 먼저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회사 만나서 빨리 협상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조건, 이제 예를 들어서 95년도 요때 투쟁 때는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밤새 회의를 하고 논쟁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간부들은 그 회의 결과를 기다렸죠. 지침을. 근데 이제 이때 파업이 된 거는 물론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선택한 거지만, 누군가는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가도록 처음 행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보고대에 모이자, 이런 상황에서 이래도 되냐라고 선동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민주활동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민주냐 어용이냐, 어떤 사람을 구분지으려면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누구를 만나는 거를 가장 우선시하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회사를 먼저 보러 간다, 회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사실 어용입니다. 좀 과한가요? 예. 만약에 뭔 상황이 생겼다, 근데 간부들끼리 모여서 회의만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관료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활동이라는 거는 사실 현장에 가서, 이따 이제 또 배달의 열사도 들릴 건데요, 그때도 막 얘기할 텐데,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조직하고 듣고, 이 조합원들의 분노나 불만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조직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민주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물론 당연히 동지들 이제 새로 노조 정말 잘 하시리라 믿지만, 정말 나는 제대로 된 민주활동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잘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두산중공업 아시죠? 우리하고 같은 금속노조 경남 지부인데, 그게 이제 두산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한국중공업 시절이었어요. 한국중공업이라고 국영기업이었고, 발전설비 만든다고 국영기업으로 계속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배달호 우리 열사하고는, 저하고는 소위원하고 대의원도 같이 같은 시절을 했는데 유난하게 같이 상집을 할 때가 95년도였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 배달호 열사는 쟁의대책부장이 있었고, 쟁의대책부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저는 이제 교육부장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쟁의대책부장하고 교육부장하고 같이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특히 배달호 우리 열사의 유명한 거는 호루라기를 항상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그때는 우리 두산중공업 들어가 봐서 알겠지만, 통근버스가 출발하는 그 민주광장이 4,500명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4,500명, 95년도에는 4,500명의 조합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그 투쟁을 하면서 노사쟁의대책부장, 저는 교육부장에서 했는데, 대의원을 활동하면서 우리 배달호 열사는
호루라기를 갖고 다녀야 조합원을 소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 호루라기를 불면 다 조합원이 모여요. 그래갖고 노동조 광장에 인솔을 해와요. 이런 역할을 가장 중심적으로 한 분이 우리 배달의 열사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호루라기를 지니고 다니고 불고 조합원을 모았다 해서 이 열사는 호루라기 사나이로 불려요. 불리고 그때 이제 95년도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지부장님도 얘기했지만 마창노련이 없어지면서 민주노총이 이제 생기는데 제가 95년도에 마창노련의 맨 마지막 모범조합원 상을 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모범조합원 상을 타러 못 갔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그 투쟁을 하다가 저는 마산 해성동의 교도소에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마창노련 모범조합원 상도 타러 가지도 못했고 말미에 민주노총 창립 기념대회도 못 갔습니다. 감옥 속에 있다가 그런 활동을 우리 배달의 동지하고는 계속 하게 됩니다. 하게 됐고 우리 지금 올해 금속노조 우리 몇 년 됐어요? 20년. 그 당시에는 3만 한 7천 명 정도의 금속노조가 출발했었는데 20년 전에 한국중공업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이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가기 민영화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민영화 됐었고 그래가지고 두산중공업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4,500명 조합원으로 해서 금속노조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중공업, 지금 두산중공업은 지금 20년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두산이 살아있는 노동조합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희망퇴직을 모집하죠. 그 다음에 명예퇴직을 막 모아갖고는 조합원들을 막 잘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싸울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안 싸울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함께 또 싸웁니다. 함께 싸워서 저하고 저 집행부 저는 그때 지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회장이었던 그 김창근 동지는 금속노조 위원장 하러 올라갔고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하고 한참 두산자본하고 싸울 때인데 저희 집행부가 전부 다 해고됩니다. 18명이 해고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집했던 조합원들까지 손배가압류를 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임원들에게는 손배가압류를 때려도 그거는 무난하게 넘어갈 건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까지 손배가압류를 때리니까 어때요? 파업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불이익이 있겠다. 아이고 내가 지금 조그만 아파 살고 있는데 이거 재산 그것도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월급이 가압류되니까. 그 배달 열사 그때 마지막 유서에서 뭐라 돼 있냐면 월급을 타도 나는 한 푼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손배가압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금속노조 그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지금 손배가압류 때릴 수 있어요? 없죠? 왜냐? 약속했잖아요. 합의를 했잖아요. 손배가압류 때릴 수 없다. 그래갖고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지금 손배가압류 못 때려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금속노조가 지금 노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배가압류로 그 다음에 금속노조 설립 후 처음으로 열사가 배달의 열사였어요. 그래서 2003년도 1월 9일 날 그 당시에는 우리가 18명이 해고되고 그 배달의 우리 열사는 교섭위원이었고 대위원이었고 이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해고자가 수배되고 그 다음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회사 안에 계속 있으니까 항상 일찍 출근해가지고 배달의 우리 동지는 해고자들을 먼저 살폈어요. 안에 18명 다 있나? 아니면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나머지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감옥 안 간 사람 한 10명 정도가 수배돼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침 일찍 와갖고는 항상 해고자들이 잠자던 그 방을 바라보면서 10명 다 있구나. 그러면서 가신 분이 배달의 열사예요. 그러면서 공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미안해 내가 교섭을 했는데 해고자들 복직을 못 시켰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노동자 환경 조합원들이 모이는 그 광장 끝에 가가지고는 차를 세워놨어요. 차를 세워놓고 배달에서 차가 세워놨는데
해고자들 중에 우리 한삼도 동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직 다니고 있는데 그 동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는 동지예요. 그래 노동자 광장을 한참 뛰고 있는데 뭐가 불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자고 있는 우리에게 연락해서 빨리 나와라. 지금 누가 몸에 불을 붙인 것 같다. 그래서 뛰어가니까 형체는요 오그라들어 가지고는 등을 땅에 대고 열어가고 형체는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옆에 차가 있잖아. 차가 이거 배달의 형님 차인데 왜 여기 있지? 혹시 이러면서 보니까 역시나 우리 배달의 열사가 거기에서 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신하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옆에 보면 그 열사 분신한 장소고 여기 앉을 자리가 있어요. 그 앉을 자리 이런 데 앉아가서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한 10가치 이상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만큼 고민을 내가 불을 붙일까 말까 붙일까 말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망설이다가 거기서 분신을 했어요. 그래서 금속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창근 동지 내려왔지요. 지역에 있는 동지들, 금속노조의 동지들 다 불렀어. 이 시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배달의 열사의 투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시작이 돼갖고 3월달이 끝났는데 그 3월달에 2003년 그래갖고 이제 2003년도 김주기 열사가 10월달에 돌아가셨는가? 근데 그때까지 저는 수배당하고 있다가 밖에 이제 도망당하고 있다가 김주기 열사가 열사 투쟁이 이어지려고 이제 한진중공으로 출발할 때 저는 이제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래갖고 경찰에 붙잡혀가지고는 떡 들어가 보니까 마산교도소에 들어보니까 여영국 의원이 내 옆방에 있는 거야. 배달의 열사 투쟁 때문에 들어와 있었고 그때 우리 홍지욱 지부장 동지도 감옥에 있었고 여러 명들이 다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우리 배달의 열사 투쟁 때문에 그때는 막 전쟁이었거든요. 거기 정문이 경비들하고 막 싸우느라고 그래갖고 싸우고 들어오고 또 나갔다가 또 싸우고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에서 집회하고 이런 식이 되었던 그런 그 배달의 열사 투쟁이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의 동지들 많은 동지들이 그 때문에 같이 함께 감옥도 가고 연대 투쟁하다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니까 또 만날 수 있었고 뭐 이러한 과정이 지금 참 새롭게 저는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하여튼 금속노조 최초로 이제 그 전환해서 마지막 그 두산 자본하고 싸우다가 첫 열사가 생긴 게 이 배달의 열사다. 그래서 여기는 2004년 박일수 열사 묘소인데요. 네. 앞서서 이제 배달의 열사 이제 보셨죠.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 신자유주의 구조정, 막 손배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87년이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97년도 하나의 또 분기점이었습니다. 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IMF. 그렇죠, IMF였죠. 근데 되게 어리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MF를 기점으로 되게 막 해고도 일반화되고 나든 내 주변의 옆집이든 누군가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삶이 많이 바뀌죠. 심화되고 살기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잠깐 이 과정을 얘기하면 그 IMF 97년 전에 바로 직전에 96년도에 당시 김영삼 정권 말기였는데 노동법 개혁을 단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변형시간 근로제 이 법을 당시에 신한국당 지금 뭐죠? 새누리당 지금 이름 바뀌었죠? 네. 거기 전신인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버스에 새벽에 태우고 그 크리스마스 다음날 90년 말에 날치기로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이 법을. 그래서 그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데 2년 유예했다가 IMF 터지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 경제가 어렵다는 걸 이걸 빌미로 이 악법들을 즉각 도입합니다. 그래서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서 이제 저 여기저기서 이제 정리해고가 단행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공기업도 민영화하고 그래서 방금 봤던 이제 한국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갔던 배달의 열사도 있었고 이랬던 건데 사실 이 시기에 정말 해고가 아주 일반화되고 우리 노동자들 민중들이 정말 살기 어렵겠습니다. 근데 요때 딱 요 시기에 그리고 이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있는데 요걸 거치면서 오히려 기업들은 자본가들은 더 배를 불렸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쌓아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경제가 어려운 건 그들이 잘못했는데 이 노동자들한테 고통을 전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고가 막 대대적으로 광풍으로 좀 여기저기서 막 되고 나서 그 빈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웁니다. 왜냐하면 더 싼 값에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민주노총의 투쟁이다 하면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 들어서는 대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고, 거기 이 박일수 열사는 현대중공업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도 당시 2003년 8월에 비정규직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투쟁 전에 당시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이 참 어려웠습니다. 뭐 어느 투쟁이나 쉽지 않지만은 2중 3중의 탄압을 받았어요. 우선 회사에서 탄압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나타나죠. 원청이. 원청은 해고도 안 해요. 그냥 계약 해지하거나 업체를 날려버립니다. 업체 폐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노동부에 찾아가면 이게 또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청은 사용주가 아니니까 아무리 탄압해도 이건 부당노동행위도 아니고 부당해도도 아니다, 이렇게 각하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고통이 있었는데요. 초창기에 비정규직 노조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정규직 노조도 있는 사업장이었거든요. 근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싸움을 외면하거나 방조방관하거나 심지어 탄압까지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원청이 협박을 하죠. 노노 갈등을 유도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 잘리지 않으면 정규직 너희들 자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정규직 노조는 당시 조건에서 자신들의 조합원들 고용을 지켜야 되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려나가거나 이 사람들의 투쟁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됐던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창기 노조를 만들 때 함께 크게 도와줬는데 정규직에서 노조 가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도와줬는데 막상 투쟁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구사대로 돌변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쫓는 역할을 하게 됐었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초창기의 비정규직 동지들 투쟁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막 옆에서 저도 뭐 보면 참 처절했는데, 그래서 투쟁하면 무조건 장기화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속노조에서는 지금 뭐 신분보장 기금이나 장투기금 나오죠. 그래서 금속노조가 함께 하는데 당시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화되면 빚도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니까 집에서도 이혼을 당하고 아주 정말 처절하게 투쟁을 했고, 이때 초기에 투쟁했던 노조들은 대부분 지금 남아있지 못하고 대부분 박살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래도 끊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중공업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일어났죠. 노조를 만들자마자 이제 회사의 탄압이 시작됐죠. 일단은 노조 임원들이나 공개된 조합원들이 있는 업체를 싹 날립니다. 그리고 경비대를 동원해 공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보려고 공장 안에 들어가면 경비대를 동원해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로 인계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간 게 불법이래요. 왜냐하면 여기 하청 노동자들은 이 원청하고 관계도 없는데 외부인이 무단 침입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벌금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포기할 수 없었는데, 저도 당시에 이 하청 노조에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현실에 하청 노동자들은 그때 당시에 뭐 기본적인 근로기준도 지켜지지 않았고, 연월차 없었고, 나가라 그러면 잘리는 거고, 퇴직금도 막 떼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 사망사고도 되게 많았거든요. 거의 다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많이 죽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이제 박일수 열사가 이제 온몸으로 이제 이 현실을 폭로하고 나셨던 거죠. 그래서 2004년 2월 14일, 보통 2월 14일 하면 젊은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로 생각하는데, 이날 이제 자신이 일하던 이제 그 현대중공업 안에 선실생산부라는 데 앞에서 이제 신화를 끼얹고 분신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50대 접어드니까, 당시 저는 20대여서 어르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니까 글을 쓰실 때 쫙 손으로 쓰시거든요. 빽빽하게 글을 썼어요. 이제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날 돼서 알았는데 유서였던 거죠.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이 저도 못 봤던 내용이 여기 비석에도 있는데, 그래서 하청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이 한번 불태워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이렇게 남기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걸 다 걸고 막 투쟁했죠. 그래서 이제 박일수 열사 투쟁이 시작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분신대책위로 전환해서 투쟁에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정규직 노조였는데요.
아까 앞서서 막 제가 노동조합 길들이기 정책 얘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2004년도에는 현대중공업 집행부가 어용이었고 대의원의 한 절대 다수가 한 90% 가까이가 어용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박일수 열사는 열사가 아니다. 열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대의원들을 동원해서 영안실을 한 7차례 침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안전화도 안 벗고 막 영안실 안에 쳐들어와서 이 장례 물품들도 훼손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선전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이 어용 대의원들이 막 사진 찍고 있으니까 카메라 뺏으려다가 막 싸움 나니까 막 머리채도 휘어잡히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막 이런 만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56일간 투쟁 끝에 이제 기본적인 노조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고 투쟁은 마무리되고, 물론 이제 회사는 지키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현대중공업 산하청 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또 고공농성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앞에 보면 이제 고공농성하고 있는 업체 노조했다는 이유로 업체가 폐업돼서 쫓겨나서 이동지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런 만행을 보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금속연맹, 당시에 지금 산별노조 직전이었는데 금속연맹 대의원대에서 제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투쟁이 함께하지 않는 것, 열사를 열사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용이라고 민주노총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 천만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딜 가나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들은 비정규직이고 일자리도 없지만 이런 현실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비정규직 투쟁에는 정말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는 거, 비정규직과 함께하지 싸우지 않으면 어용이다라는 게 기준이 마련돼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이